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용천골. 땅 좋고 물 좋고 인품 좋은 내 고향은 봉황이 짝을 지어 날아들고 산과들엔 꽃향기 그윽하여 선관선녀의 구름 타고 하강합니다. 이곳에 용천이라는 산골 마을이 있으니 용천이라는 그 내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정에서 동남쪽으로 산골길 50여리를 올라가면 멀고도 먼 옛날부터 용솟음쳐 솟아나는 맑고도 맑은 샘물이 있으니 이 샘물 천만길 깊은 땅 속에서 좋은 물만 솟아나므로 빛깔은 수정 같고 물맛은 성경의 불로장생 장명수도 비기지 못합니다. 이리 좋은 샘물이 생긴 지는 오래였건만 옛날 이곳에는 사람도 없었고 고리름도 없었습니다. 임자 없고 이름 없는 무인 무명골이었었건만 바람 따라 구름 가고 절기 따라 꽃이 피어 해를 바꿈이 얼마였는지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골판에는 방초가 우거져 초록색 판을 이루었고 앞기산 복마다에는 진달래 만발하여 연분홍 꽃무늬 술을 놓았는데 봄을 맞는 비둘기 쌍지어 날다 샘물에 목욕하고 앞서거니 뒤따르면서 창공에 나르치니 때가 가절이어 곳은 절승지였습니다. 이때 한 초동이 어느 곳에나 오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물달아 올라오는데 지게에다 괭이와 낫을 가세질러지고 물줄기 따르며 골판 살피는 품새, 정명, 산천 경계 좋은 곳을 찾는 듯 하였습니다. 물 따라 멀고 먼 길을 걸어온 듯 초동은 기름진 골판에 목까지 끼어 있으니 얘가 바로 명승지라 일컬으며 거기에다 지게를 벗어놓았습니다. 초동은 먼지 맑은 샘물에다 가란 목을 적신 후 물 옆에 산기슭에 자리 잡고 앉아서 쌍피리에다 절승지를 옮기었습니다. 옛날 황제 허원씨는 쌍피리를 만들어 봉황자홍의 울음소리를 합하여 음료를 만들었다 합니다. 초동이 절승지를 노래함은 맑고도 좋은 물과 백화초 무성한 비옥한 땅에다 이 물을 대어 오곡이 너울칠 것을 바라보는 마음까지 한데 합해 유를 내니 그 명료하고 청아함이 진주 옥반에서 구르는 듯 그 구성짐은 수심을 뚫고 지심을 울리며 구름을 헤치고 천계에 오르는 듯 했습니다. 얼마를 불었는지 모르나 그때도 초동이 피리를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선녀 피리 소리 따라 샘물터에 내리는데 몸에는 체이를 감고 겨드랑이에는 체육동이를 꼈으니 그 자태월궁의 상하 광화전에 내린 듯 은하수의 직녀성 견우성을 찾는 듯 하였습니다. 초동이 인기척에 깬 듯 불던 피리를 멈추고 보니 샘물가에 주옥으로 새긴 것 같은 한 선녀가 서서 맞이하러 나서니 선녀가 공손히 이야기해 초동 또한 답례할 때 비둘기 쌍지어 울창한 청송을 스쳐 창공에 나르며 오리떼 쌍쌍이 샘물에서 놀았습니다. 쌍피리 소리가 매파군되어 초동과 선녀는 그날로 100년을 가약하고 땅 좋고 물 좋고 경치마저 좋은 곳에다 청송같이 굳은 절개, 꽃같이 고운 마음, 샘물같이 솟는 정에 바위같이 든든한 숲속에 새 집을 이루었습니다. 새 신랑 새각시는 샘물가에 털을 닦고 보금자리 일구며 용솟음쳐 솟는 샘물을 용천이라 이름 짓고 그 물을 애워 논밭가라 씨 뿌리니 그 골 이름을 용천골이라 불렀습니다. 그 후부터 용천골 감자라면 천하에 알렸고 조이삭은 황개골이 벼알은 앵두 같아 후손들은 용천골을 곡굴이라 불렀으니 이름 그대로 솟아나는 샘물같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부마생질. 함경도 길주고 오래 밀양박신혜가 100여 호 대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무슨 죄를 짓고 귀양을 왔었는지 아니면 살 길을 찾아왔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북도 땅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몇 대를 눌러 사노라니 자손이 번성하여 100여 호 대촌을 이루었으나 한 가지 한스러운 일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의 문중에 벼슬아치라고는 고을 수령 한자리 지낸 사람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늘 남에게 눌리어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 박씨 가문의 종손이 문중회의를 열어놓고 간곡한 의향을 내놓았습니다. 이웃 마을 허신혜와 김신혜는 세도를 믿고 거드름을 부리는데 우리 박씨 문중만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자니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소. 우리도 판에 박아놓은 쌍놈이 아니건만
한갓 벼슬길에 나선 인물이 없다는 데서 노상 천대와 괄씨를 면치 못하니 지금부터라도 벼슬길을 좀 뚫어봐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면 대소가에서 형세대로 돈량을 모아서 한 사람 내세워 보아야겠는데 모두들 의향이 어떠하시오? 종손의 이와 같은 제의에 박신혜들은 누구 한 사람 반대하지 않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그 문중에서 가장 식자가 있고 똑똑하다는 박생원이란 사람을 선택해서 사울로 올려보냈습니다. 문중의 울력으로 사울로 올라간 박생원은 얼마 동안 발 붙일 곳을 찾아다니다가 어찌어찌하여 홍정승이란 대감댁 사랑을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홍대감을 얻기만 하면 크게는 몰라도 어느 고울살이쯤 못하려고 생각한 박생원은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박시문 중에서는 올려보낸 사람이 홍대감의 문객으로 되었단 기별을 듣자 개천에서 용이 난다더니 이제 가문이 크게 영달할 운이 텄다고 좋아하면서 허리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돈을 바리바리 실어서 서울로 올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박생원은 돈이 올라오는 대로 홍대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데 홍대감은 주머니가 묵직해질수록 무척 흡족해하면서 무슨 청이든 들어가면 건성으로 남아 대답을 너그럽게 해주는 채였습니다. 그럴수록 박시문 중에서는 크게 살수가 났는가 해서 문전옥답까지 다 팔아넣으며 돈을 보내다가 그만 거덜이 나서 종당인 전과 같이 무대기 돈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홍대감의 돈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홍대감의 성의도 점점 식어졌습니다. 속이 바싹 달아난 박생원은 하다못해 참봉 한 자리라도 얻어야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남은 돈 몇 푼까지 몽땅 밀어넣으며 애걸해 보았으나 홍대감은 돈이 눈에 차지 않는지라 그만 코대답도 시원히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세월은 덧없이 8년이나 지나갔습니다. 8년이란 장구한 세월에 문중의 재산을 몽땅 털어바치고도 조시 한 장 얻어 걸리지 못한 박생원은 실로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이때 시골에서 마지막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벼슬길을 틔운다기에 문중에서는 밭 한 떼기 부림소 한 마리까지 다 팔아넣으며 뒤를 댔는데도 10년이 가깝도록 조시 한 장 얻었단 말이 없으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이젠 남은 게라곤 빈손뿐이므로 다시는 더 엽전 한 푼 보낼 가망 없노라. 설상가상으로 김신의 문중에서는 세도를 믿고 우리 선산에 투장까지 했지만 세력에 눌려 말릴 수 없으니 이 억울함을 어이하랴. 말로라도 시비를 캘 사람이 있어야겠으니 한시바삐 내려오기를 바라노라. 사연을 읽어본 박생원은 아무리 궁리해 보아야 뾰족한 묘책이 없는지라 비록 일가 친척을 대할 면목은 없지만 부득이 고향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자 한 푼 없이 과객행색으로 고향을 향해 내려가는데 하루는 어느 객주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박생원은 텅 빈 주머니를 만져보다가 탁주 한 잔을 사 먹을 돈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잠시 쉬어서라도 갈 작정으로 불고렴치하고 찾아들었습니다. 주인이 안내하는 대로 우방으로 들어가서 묵은 손님은 떠나가고 새 손님은 아직 들지 않아서 빈집같이 조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생원은 퇴침을 베고 누워서 낮잠이나 한잠 자려고 망설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밖에서 말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 양반의 행차가 들어오는데 얼핏 보아 필마단기로 기고는 그닥 놀랍지 않으나 말에서 내리는 젊은 선비의 옷차림새와 풍채는 잠옷 범상치 않으나 경솔히 대할 사람이 아닌 줄 짐작하고 몸가짐을 조심했습니다. 젊은 선비는 웃방으로 들어와서 단정히 앉아서 박생원의 기색을 한참 살피더니 먼저 말을 거는데 그의 거동이 매우 소탈했습니다. 손님, 장기 들 줄 아십니까? 예, 겨우 몇 장기나 둘 뿐이올시다. 그럼 우리 장기나 둡시다. 박생원은 윗목에 있는 장기판을 들어 앞으로 내놓으면서 곁눈질로 살피노라니 젊은 선비의 망건 뒤에 옥관자가 붙어 있으므로 그가 범상치 않은 귀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두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수가 자기만 못하지만 우정 져주는 채 하며 서너 판을 두었습니다. 그제야 젊은 선비는 장기판을 한켠으로 밀면서 인사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사나 하고 다시 둡시다. 손님은 어느 곳에 살며 성함은 니신지요? 시생은 함경도 길주 고을에 사는 박모올시다. 박생원의 공손한 대답에 젊은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또 물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별로 이렇다는 볼 일도 없이 그저 얼음거리며 미처 대답을 못하는 박생원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립니다. 어려워 말고 얘기하시오. 우리가 이미 알고 지나게 된 바에야 무엇을 꺼리겠소. 보아하니 무슨 지극히 고통스러운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듯 짚어내면서 다정스럽게 수작을 붙이는 젊은 선비의 말을 들은 박생원은 마치 막혔던 물독이 터진 것 마냥 가슴에 가득한 설움이 저도 모르게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기의 흉금을 헤쳐놓고 신상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불민한 시생은 박시문중의 소탁을 받고 상경하여 홍대검에 사랑 출입을 한 지가 이미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때까지 조시 한 장 못 섰고 일가 친척의 재산만 탕진하여 패가망신이 되었습니다. 이 원통한 사정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이제 귀인께서 이 비천한 사람이나마 가까이 해주시고 사정을 물으시니 저의 심중에 서린 한을 하소연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고향에서 편지가 오기를 김씨 가문에서 세도를 믿고 우리 선산에 투장까지 했다고 하니 이런 억울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중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해볼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속히 내려오라고 독촉해서 비록 일가 친척을 대할 면목은 없지만 불고염치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올시다. 귀담아 듣고 난 젊은 선비는 몹시 가소롭다는 어조로 그까지 죽은 조상의 뼈다구를 가지고 다툴게 뭐요. 투장을 하는 놈들이 얼빠진 놈들이지. 부질없는 걱정은 그만두고 우리 장기나 더 둡시다. 그들은 다시 장기판을 내놓고 막 두려고 하는데 도령간 밖에서 말방울 소리가 왈랑절랑 요란하게 들리더니 굉장한 양반 행차가 마당으로 쑥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양반이라도 이만저만한 양반이 아닌상 싶었습니다. 구종들이 앞뒤에 옹이하여 아랫방으로 모시는데 양반은 팔자걸음으로 들어와서 보료 위에 팽댕이를 치고 앉습니다. 의표단장이라고 큰 창옷에 술띠를 띠고 오칠이 번쩍거리는 통량갓을 눌렀었는데 망건 뒤에는 달게 변만한 호박관자가 유난히 드러나 보입니다. 과시 양반은 대단한 양반인가 보다. 하인이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더니 백동물지가 달린 장죽에 실같이 썬 안동차를 담은 쌈지를 앞에다 놓습니다. 윗방에서 장기를 두던 젊은 선비는 처음부터 장이 못마땅한 눈길로 흘겨보더니 구석에 세워둔 먼지털이를 손에 쥐고 아랫방 양반 앞에 놓은 담뱃쌈지를 먼장길로 끌어당겨다 두 손가락으로 담배를 꾹 집어내서 대통에 꾹꾹 눌러 담으며 그 담배 빛만 보아도 비움직한데. 자, 손님도 한 대 태워보시오. 하고 박생원 앞으로 또 쌈지를 밀어줍니다. 아래 양반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눈알이 올리 구르고 내리 구르는데 여차하면 장작 날벼락이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선비의 당돌한 거동이 심상치 않게 보였던지 함부로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모른 땅의 말뚝박기로 박생원한테 트집 잡읍니다. 되먹지 못하게 양반의 담배를 감히 피우려고 이리 썩 가져오지 못할까? 박생원은 젊은 선비의 눈치를 보면서 어물어물하고 있는데 양반의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진다. 얘들아, 저놈을 냉큼 잡아엎어라. 사태가 이렇게 되자 윗방에 앉아서 담배만 피우던 젊은 선비가 더는 참을 수 없는 모양으로 맞대고 호령을 합니다. 여봐라. 저 양반놈을 당장 잡아엎어라. 그놈이 아직 밥 싫은 경은 보아도 매 싫은 경은 보지 못한 모양인데 좀 맛을 보여줘라. 선비의 호령이 떨어지자 난데없이 여기저기서 산수털 번거지에 육모망치 꼬나잡은 나졸들이 우르르 쓸어나오더니 불문곡직하고 양반놈을 잡아 엎어놓고 내리조기는데 섣달금음 날 떡치듯 하였습니다. 너 이놈 들어라. 내가 너의 정체를 모르는 줄 아느냐? 겨우 생환 발명이나 하는 주제에 골백성을 못 살게 토색하며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는 이 천하의 고약한 놈. 너 같은 놈은 당장 물꼬를 내어도 설분이 될 수 없노라. 양반이란 자가 매를 맞으며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본즉 백주의 군노사령을 호령 한마디로 거행시킬 때는 적어도 암행어사가 아니면 민정을 살피기 위해 미행하는 조정 대신임에 틀림이 없는지라. 그만 사시나무 떨듯하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기만 했습니다. 너가 만약 용서를 바라겠으면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말것과 그 불의의 재물을 다 개워놓겠다는 서약을 하렸다. 양반은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고 보려고 중언부언 능락합니다. 얘 분부대로 거행하겠소이다. 재물은 사실 많지 못하니 먼저 운전 천냥만 바치겠소이다. 닥쳐라. 너의 재산이 이 고을에서 갚으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까지 천냥돈에 눈이 어두운 내가 아니다. 다급해진 양반은 손가락 셋을 내듭니다.
그것은 3,000냥을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젊은 선비는 코웃음을 치면서 더욱 엄하게 호령을 합니다. 이놈이 아직도 설 맞았다. 얘들아, 더 따끔하게 때려라. 양발은 떨어지는 매를 피하면서 손가락 둘을 덮여서 5손가락을 내듭니다. 5,000냥을 바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그제야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매를 그만 치라고 명한 다음 다짐을 받습니다. 내가 또 다시 백성을 토색하고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기만 했다가는 장차 장하고 혼을 면치 못하리라. 그리고 내겠다는 돈은 닷새기 안을 줄 터이니 그동안에 꼭 마련하렸다. 그날부터 젊은 선비는 박생원을 데리고 장기만 두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양반이란 자가 과연 기한 내에 돈을 가져다 바치었습니다. 선비는 돈을 박생원 앞으로 내밀면서 듣건대 손님은 벼슬 한 자리 얻기 위해 8년간이나 유경살이 하면서 문중을 알거지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니 이 돈 가운데서 4,000냥은 집으로 보내서 가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고 나머지 1,000냥은 손님이 가지고 도로 홍대감한테 올라가시오. 그리고 박생원의 귀에 입을 대고 여사여사하라고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박생원은 젊은 선비가 시키는 대로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왜 다시 올라왔는고? 홍대감은 이자가 또 무슨 수작을 꾸미자는 건가고 잠옷 의심스럽게 바라보면서 마지못해 아른 체합니다. 다시 오게 된 사유는 다름이 아니라 시생의 생일이 내일 모레올시다. 아무리 하잘것없는 시골 생원이지만 8년간이나 유경살이 하다가 어찌 인사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나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내려가서 돈을 얼마간 마련해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죄송하지만 이 돈 1,000냥으로 대감댁에서 저희 생일잔치를 차려 저와 교분이 있게 지내던 여러 문객들과 대감님들을 청하여 인사나 서로 나누게 해주십시오. 박생원의 말을 들은 홍대감은 은근히 반가웠습니다. 이자가 생일잔치를 차리겠다고 1,000냥을 내놓을 때는 아마 몇 천냥 좋게 가져왔겠구나. 주머니가 무거워질 것부터 먼저 생각한 홍대감은 선선히 대답하고 나서 700냥은 자기가 넙적 삼켜버리고 300냥만 청지기한테 내주어서 생일 음식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생일날이 되자 과연 여러 문객들과 벼슬아치들이 이방 저방에 터지도록 모여들었습니다.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건커니 좌석이 둥그러졌을 때입니다. 벼랑간 밖으로부터 에라 비켜라. 시 부마대감의 행차이시다. 하는 갈도 소리가 요란하더니 뒤이어 은한 줌마에 높이 앉은 부마가 호기 있게 들어옵니다. 홍대감이야 여러 빈객들이 허리를 굽히고 맞아들여서 상좌에 모신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리에 좌전한 부마를 유심히 훑어보고 뜯어보던 박생원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냐? 내가 아무개 아니냔. 그러자 부마도 동시에 깜짝 놀라면서 마주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이거 외숙이 아니십니까? 천만 뜻밖에도 외숙을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려. 내가 오늘 여기서 너를 만날 줄이야 어찌 알았겠느냐. 참 뜻밖이구나. 그래 누님과 자연께서는 다 강령하시냐. 예, 별거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늘 외숙을 찾을 길 없다고 한탄하시면서 낙노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서로 그립던 정에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집으로 가서 어머님께 외숙을 찾았다는 소식을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부마는 말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급히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좌석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럿은 모두 눈이 둥그레져서 대체 어찌된 영문인가고 물어보는데 박생원은 대강 내막을 꾸며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조실부모하고 어린 남매가 의지가지 없이 외롭게 살았는데 누님이 자영한테로 출가하자 나는 오촌숙한테 양자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중년에 자영께서 과거 보러 간다고 집을 떠나더니 3, 4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므로 누님께서는 이제 왔던 생지를 앞세우고 찾아 나섰지요. 그 길로 우리는 서로 갈라져 이때까지 음신이 묘연하였습니다. 그 부마가 그때 떠나간 나의 생지일 줄이야. 어찌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참 기이한 상봉입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박생원을 괄시해온 홍대감은 여간만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마가 이것을 알고 걸고 드는 날이면 자기는 영락없이 파직을 당하거나 저 먼 병강으로 귀양쯤 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선손을 쓰기 위해 박생원을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사과하기를 마지 않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때까지 자네한테 너무 홀대했는데 섭섭하겠지만 널리 양해해주게. 나도 자네를 어느 고을살이라도 보내주려고 미리부터 생각은 했지만 도무지 자리가 나지를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늦어진 것이네. 요새 평양사제로 가있던 내 사제가 과만이 되어 올라왔는데 아직 그 자리가 비어있으므로
내가 자네를 위하여 주선하던 중일세. 그러니 자네 생질한테 설분 사정을 말하지 말고 꾹 참고 있으면 수일 내로 자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설도해 주겠네. 알겠나? 꼭 누설치 말게. 박생원은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겨우 참으며 못 이기는 체하고 홍대감의 권유대로 하겠노라고 수긍하였습니다. 부마의 덕분으로 생각지 않게 벼락 출세를 한 박생원이 금유한양으로 고향에 들어가니 김씨들이 박신의 선산에 투정했던 것은 언영 파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객주집을 떠나기 전에 벌써 부마가 함경사에게 밀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무꾼 집안을 위해 중매를 하다. 안동의 권 아무개는 경악과 덕행으로 관찰사의 청거를 받아 참봉으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이고 집은 부유했으나 근래 부인을 잃었습니다. 안으로는 문 안에서 맞아줄 아이가 없고 밖으로는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이때 재상 김호왕이 휘릉 별검으로 있었습니다. 때마침 능의 일이 있어 권공과 함께 제소에서 숙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능군이 범초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권공이 이치를 따져 꾸짖고 태형을 내리려 했습니다. 노총각 나무꾼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공이 그 기색을 살펴보니 상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 총각이 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소생은 대를 이어 높은 벼슬을 해온 집안의 후예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노모는 연세가 70이시고 누이가 있는데 나이가 35이나 되어서 시집을 못 갔습니다. 소생도 30인데 장가를 못 들었고요. 저희 남매가 나무하고 빨래를 해서 모친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이 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해저 밖에 설치한 공터에 가깝고 또 오늘 주의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나무를 할 수 없어 이렇게 범초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알겠습니다. 제 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공이 그 우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측은지심이 일어나 김공에게 말했습니다. 불쌍합니다. 그 사정을 고려해 특별히 사면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권공이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내 사정을 듣고 보니 가련에 특별히 풀어준다.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고는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노모를 잘 봉양하거라. 총각은 감사 인사를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범초를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권공이 크게 꾸짖으니 총각이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성대히 베풀어 주신 은덕을 저버렸으니 2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습니다. 노모가 춥다고 하시는데 눈이 쌓여 나무하는 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권공이 또 측은지심을 느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을 있는데 차마 태형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공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마리 닭과 한 말살로는 감화시킬 수 없나 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 말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권공이 이야기 들어보고자 하니 김공이 말했습니다. 노인장께서 아내를 여의시고 자식도 없으니 총각의 누이를 후실로 맞이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권공이 흰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늙기는 했지만 아직 힘은 쓸 만하지요. 김공이 그 뜻을 헤아리고 총각을 가까이 불러서 말했습니다. 저 권참봉은 충직하고 인정 많은 군자이시네. 살림도 풍족한데 아내를 여의어 자식이 없으시지. 자네 누이가 혼인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시집을 가지 않았지. 범절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저분과 짝이 되면 자네 집이 영원히 의탁할 곳을 얻는 셈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나. 총각이 답했습니다. 집에 노모가 계시니 제가 함부로 허락할 일은 아닙니다. 마땅히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갔다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가서 노무께 말씀드리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벌혈이었는데 오늘날 바닥으로 쇠락했다. 전대라면 못할 일이지만 시집가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시며 울면서 허락하셨습니다. 김공이 반가워하며 힘써 권하고 나를 잡아 혼수를 장만했습니다. 양가를 도와 빨리 예를 올리게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명가의 후예라 여자 중에서도 현명한 부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권공이 김공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힘써 주선해 주었기에 이같이 좋은 배필을 얻었습니다. 제 나이 이미 60이니 더 이상 무얼 구하겠습니까? 이제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니 작별 인사를 드리려 왔습니다. 김공이 물었습니다. 부인을 데리고 가면 그 집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함께 갑니다. 참 좋습니다. 이어 술잔을 주고받으며 작별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김공은 당상관이 되어 안동수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 백성이 명함을 드리고 아련을 청했습니다. 전참봉, 권아무개였습니다. 김공은 한참 만에야 휘릉에서 그와 동료로 있을 때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니 85살이었습니다. 황급히 맞이해서 보니 머리는 백발이지만 얼굴은 동안이었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부축도 받지 않고서 가볍게 들어와 앉았는데 그 모습이 신선 같았습니다. 악수를 하고 그동안의 회포를 풀면서 술과 음식을 내와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권공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백성이 원님께 절을 올리게 된 일은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저는 원님께서 혼인을 주선해 주신 덕에 늦게 좋은 배필을 얻어 아들 둘을 연이어 낳고 지금까지 해로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시문을 조금 배우고 성균관에서 기회를 다투어 속과에 연달아 합격했습니다. 내일이 과거에 급제하여 홍패를 받아서 집에 돌아오는 날입니다. 때마침 원님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셨으니 몸소 오셔서 보지 않으시렵니까? 백성이 급히 뵙기를 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김공은 축하에 맞이 않았고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권공이 감사해하며 나갔습니다. 이튿날 김공은 기생과 악대를 이끌고 술과 안주를 갖추어 일찍 출발했습니다. 거처하는 곳을 보니 시내와 산이 수려하고 꽃과 대나무가 우거진 가운데 누각들이 은은히 비치니 진정 산속의 좋은 집터였습니다. 주인이 계단을 내려와 맞이하자 주변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고 빈객들도 운집했습니다. 곧 새로 과거에 합격한 두 사람이 도착했는데 관을 쓰고 예복을 입은 풍채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앞뒤로 나란히 합격 증서를 세우고 쌍나팔 소리가 드높이 낭낭하게 울렸습니다. 담처럼 둘러싸고 있던 구경꾼들이 모두 권공의 복에 감탄했습니다. 김공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연이어 불러 나이를 물으니 맞이는 24살이고 둘째는 23살이었습니다. 권공이 다시 아내를 맞이한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 연달아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말을 나눠보니 용모는 봉황과 곤이요 문장은 옥인지라 가히 난영난제였습니다. 김공이 감탄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니 권공이 기뻐하는 얼굴빛을 앉은 자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권공이 옆에 있던 한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옛날 휘릉에서 범초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이를 계산해보니 55살이었습니다. 마침내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권공이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이 백성이 맞이한 오늘의 경사는 모두 원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원님께서 때마침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신 것도 사람의 힘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룻밤을 묵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공이 술과 안주를 올리고는 곁에 앉았습니다. 권공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머문머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공이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권공이 비로소 말했습니다. 노처가 언제나 원님께 결초보온하고픈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누추한 곳에 와주셨으니 조난에 한 번 절을 올린다면 지극한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보온의 마음만을 가졌으니 부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님께서 잠시 내실로 들어가셔서 저를 받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원님께서 노처에게 주신 덕은 천지와 같고 은혜는 부모와 같사오니 거리낄 게 있겠습니까? 김공이 마지못해 내실로 들어가니 마루 위에 자리를 깔아두고 맞이했습니다. 노부인이 나와서 절을 하는데 감격에 사무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두 젊은 부인이 화장을 곱게 하고 성대히 차려입고는 뒤이어 나와 절을 하니 그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세 부인이 모두 조용히 모시고 앉았는데 흠모하는 빛이 얼굴에 넘쳤습니다. 마침내 진귀한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올렸습니다. 또 권공이 김공에게 협방 앞을 한번 보라고 청했습니다. 머리가 6, 7세 어린아이처럼 새까맣고 더부룩한 사람이 창문 문지방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모난 눈동자가 빛났지만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니 정신이 있는 듯도 없는 듯도 했습니다. 권공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님은 이 사람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범초했던 사람의 모친이랍니다. 올해 95살인데 입속으로 하는 말이 있으니 원님께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김공이 들어보니 다른 소리가 아니라 김호왕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축원을 했으니 아직도 입에서 그 소리가 끊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어찌 하늘을 감동시키지 않겠는가. 김공이 듣고는 몸을 떨면서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그뒤 과연 김공은 재상에 올랐습니다. 숙종 임금 때 김공은 내의원 도제가 되었는데 임금의 명을 받고 연인군의 병환에 대해 문안을 드렸습니다. 연인군은 영조 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책봉받았던 호입니다. 평생 벼슬한 행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가 이야기가 권참봉의 일에 이르렀습니다. 김공이 그 전말을 이야기하자 영조가 듣고 매우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난 뒤 10년시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던 날 우연히 과거 합격자 명부 중에서 안동 진사권 아무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권공의 손자였습니다. 임금께서 특별 교지를 내리고 말씀했습니다. 돌아간 재상 김호왕이 말했던 권 아무개의 일은 몹시 희귀한 일이었다. 지금 그 손자가 소과에 오르니 이는 우연이 아니다. 특별히 재랑을 제수해 그 조부의 일을 있게 하라. 영남 사람들이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니 모든 일은 권공과 김공이 인자하고 후덕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